시장바닥 생선장수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 사돈댁 칠순잔치에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내 딸 순영이는 한복 치마에 국물이 쏟아지는 것도 모른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치마를 적시고 나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죠. 하지만 아무도 순영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이가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그릇 조각이 베어 피가 났지만 울음을 삼키며 묵묵히 치웠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순영이 아버지 72살 박종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박종팔은 천천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피나는 딸의 손을 잡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만 팔았다고 알려진 박종팔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딸을 모욕한 사돈 집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종팔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47회째 같은 생활이었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고 여름에는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그래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고무 앞치마를 두르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장에서 좋은 생선을 고르고 단골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박종팔을 노량진의 터줏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47회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사람이니까요.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 하나가 전부였죠. 순영이. 박종팔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순영이가 태어나던 날을 박종팔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1987년 늦가을이었죠. 아내가 상기를 느껴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날 시장에 광어가 많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경매를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장화를 신은 채로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죠. 간호사들이 코를 막았지만 박종팔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박종팔은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게 있나 싶었죠.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박종팔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순영이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세상이 항상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참관 수업이 있는 날, 박종팔은 시장에서 빠져나와 학교로 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려 했지만 손에 밴 비린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실 뒤에 서 있는데 앞에 앉은 아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나. 누구 아빠가 생선 장수야? 순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이 킥킥 웃었죠. 박종팔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영이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미안하다, 순영아. 아빠 손에서 바다 냄새나. 나는 그게 좋아. 박종팔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종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25살에 노량진에서 생선 좌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생선장수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에 참여하고 하루 종일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박종팔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었죠. 어릴 때부터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봤습니다. 어떤 땅이 값어치가 오르고 어떤 곳이 개발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이 공장 부지로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땅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가 뜬다. 그가 이 말을 하면 3년 안에 반드시 그 동네 땅값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땅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다고. 처음에는 생선 팔아모은 돈으로 노량진 인근 작은 땅을 샀습니다. 1987년이었죠. 평당 20만 원이던 그 땅이 5년 뒤에 평당 300만 원이 됐습니다. 박종팔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서초동 논밭을 샀습니다. 분당 신도시 발표 전에 성남 일대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용인이 개발될 거라는 소문이 돌 때 미리 그쪽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박종팔을 그냥 생선장수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선장수의 금고 속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IMF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을 내다 팔 때 박종팔은 전 재산을 끌어모아 땅을 샀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종팔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 지금이 기회야. 물때를 알아야 해. 생선장수답게 박종팔은 물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썰물 때 들어가야 조개를 줍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갈 때 들어가면 밀물이 왔을 때 건질 게 많았습니다. 2002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박종팔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종팔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이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빌딩 2채, 강남 역삼동 상가 건물 1채,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1동, 경기도 용인, 화성 일대 개발 예정 지수 10,000평, 총 자산 규모 약 3천억 원. 하지만 박종팔은 여전히 노량진 수산시장 옆 작은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단골들에게 생선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재산을 몰랐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내가 돈 많은 걸 알면 순영이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숨겼습니다. 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만 봐도 현금이 5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팔은 장화를 신고 생선을 날랐습니다. 비린내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순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28배 최동혁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동혁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영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박종팔은 오랫동안 그 청년을 살펴봤습니다. 직업이 뭐냐? 건설회사 다닙니다. 순영이를 왜 좋아하냐? 그냥 좋습니다. 착하고 웃을 때 예쁘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박종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계산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순영이 잘 부탁한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박종팔은 평소처럼 깔끔한 양복을 입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 예식장을 통째로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순영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동혁이의 큰아버지 최병수는 경기도 광주에서 7대째 터를 잡은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땅도 많고 건설회사도 운영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집안이었죠. 그리고 그 집안의 안주인 큰어머니 황금자.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황금자는 처음부터 순영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서 생선 팔아? 네, 어머님. 아버지가 오래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사라. 황금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뒤로 순영이를 생선장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이는 참았습니다. 동혁이 때문이었습니다. 동혁이는 큰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황금자의 눈밖에 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큰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괜찮아. 나야 뭐. 아버지가 생선장수인 건 사실이잖아. 순영이는 웃었지만 속은 아팠습니다. 박종팔은 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지 않으면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금고를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어.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딸의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영이가 스스로 행복을 찾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영이는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일했습니다. 황금자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최병수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한옥 펜션을 빌렸습니다. 마당에 차이를 치고 둥근 밥상 10개를 놓았습니다. 친척 10명이 넘게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잔치 음식은 내가 맡아. 네. 며느리가 해야 잔치 음식 맛이 나지. 새벽부터 준비해. 순영이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박종팔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딸의 시댁 행사니까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갔지만 대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쪽 끝에 앉으세요. 생선장수 사돈 어른은 저기가 맞지. 황금자가 큰 소리로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박종팔은 아무 말 없이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도 남들보다 늦게 놓였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에 베인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종팔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무릎 위를 꾹 눌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순영이가 큰 상에 갈비찜을 올리려는 순간 황금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황금자에게 쏠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 황금자가 순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최씨 집안이 7대째 이 지역 토박이야. 땅도 있고 이름도 있어. 근데 생선장수 딸이 며느리라니.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50명의 시선이 순영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갈비찜 그릇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시지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입 닥쳐. 이건 어른들 얘기야. 황금자가 동혁을 노려봤습니다. 동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풍기는 집안에서 온 주제에 우리 잔치 음식을 만들어? 속이 뒤집히네. 황금자가 순영이 앞에 놓인 밥상을
확 엎었습니다. 국물이 쏟아지고 그릇이 깨졌습니다. 순영이의 한복 치마에 갈비찜 국물이 튀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순영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영이는 깨진 그릇 위에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종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박종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은 생선장수 영감이니까요.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종팔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줍고 있는 순영이 곁에 섰습니다. 피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순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단 한마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영이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습니다. 박종팔은 딸의 손에서 피를 닦아줬습니다. 손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지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베어 있었습니다. 그릇 조각에 베인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아프면 아프다고 해. 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박종팔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황금자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가라. 생선장수는 시장으로 돌아가야지.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종팔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병원. 괜찮다니까요. 손 좀 보자. 순영이의 손을 다시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봉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응급실 가자. 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박종팔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이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손가락 2군데를 꿰맸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릇이 깨져서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눈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순영아. 네.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영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가 아니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박종팔은 딸을 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옆 작은 2층 집.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2층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통장 여러 개, 그리고 낡은 명함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종팔은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서초동, 역삼동, 분당, 용인, 화성. 수십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통장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37억 원. 현금만 그랬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3천억이 넘었습니다.
박종팔은 명함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함.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서창호. 두 번째 명함. 서울 강남의 유명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영수. 세 번째 명함. 국토교통부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 박상철. 모두 박종팔에게 빚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MF 때 망할 뻔한 것을 박종팔이 살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종팔은 낡은 명함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황금자, 내가 건드린 게 뭔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종팔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산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아내 제사 때만 입던 양복이었습니다. 다림질이 안 돼서 구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 박종팔이다. 오래간만이지. 상대는 법무법인 한울의 대표 변호사 이영수.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세상에 얼마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건강은 무슨,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영수야,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형님 부탁이면 뭐든 합니다. 그때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 법인 문 닫았어요. 이영수는 진심이었습니다. IMF 때 법인이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박종팔이 10억을 빌려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 박종팔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에 최 씨 집안이 있어 최병수라는 영감이 7대째 터를 잡고 있다는데 그 집안 땅 현황 좀 파악해 줄 수 있나? 이영수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종팔이 땅을 알아보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혹시 그 땅을 사시려고요? 글쎄다. 일단 알아봐.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호야, 나 종팔이다. 상대는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서창호. 90년대에 박종팔 밑에서 부동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창호는 아직도 박종팔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박종팔은 전설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쪽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 광주요? 마침 내년에 큰 개발 사업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땅 중에 최병수라는 사람 소유 땅이 있는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나야. 상대는 박상철. 국토교통부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국장이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기도 광주 일대 개발 관련해서 정확한 구역 지정 자료 좀 구할 수 있나? 박상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형님, 그 지역이면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신도시 개발 구역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 자료 좀 정리해서 보내줘. 하루 만에 모든 정보가 모였습니다. 박종팔은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병수 집안의 땅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일대의 논, 밭, 임야를 합쳐 약 2만 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대째 이어온 땅이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병수의 아들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땅 상당 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벌인 식당 사업이 크게 망해서
땅 5,000평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종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대째 지켜온 땅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속사정은 이 모양이었구나. 며칠 뒤 순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순영아, 네 어머님. 큰어머님이 저번 칠순잔치 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대.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 순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밥상을 엎어서 모욕을 당한 건 자기인데 사과를 하라니. 어머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잘못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집안 어른한테 고개 숙이는 게 며느리 도리야. 내 아버지가 생선장수라서 이런 예절을 모르는 거야. 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영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동혁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안 돼요. 당신이 나서면 더 큰일 나. 큰어머님이 당신한테까지 화내시면 회사에서도 곤란해지잖아. 동혁은 큰아버지 최병수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황금자의 눈밖에 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영이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순영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안 좋다. 큰어머님한테 사과하러 가라고 시어머님이 그러셔. 박종팔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맞은 사람인데 내가 사과를 하라고? 네. 집안 어른이니까 도리를 다하래요. 도리? 사람을 모욕하고 밥상을 엎은 게 어른이 할 짓이냐? 아버지, 참아요. 저는 괜찮아요. 동혁이 회사도 있고. 동혁이 회사? 네. 동혁이가 큰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제가 잘못 보이면 동혁이도 힘들어져요. 박종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이 모욕을 당하고도 남편 직장 때문에 참아야 하는 상황.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알겠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서 사과하지 마라.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가 아니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전화를 끊고 박종팔은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팔아, 이제 칼을 빼야 할 때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돈을 무기로 쓰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종팔은 이영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형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이영수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병수 집안 땅 현황입니다. 총 2만 평 중에서 5천 평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요. 나머지 1만 5천 평도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이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 안에 대출을 못 갚으면 나머지 땅도 전부 경매에 넘어갑니다. 최 씨 집안의 7대째 땅이 전부 날아가는 거죠. 박종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5천 평? 내가 사겠다. 이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박종팔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 땅이 내년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사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요? 내 딸 때문이다. 이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종팔의 눈빛을 보면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매 절차 밟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나머지 1만 5천 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행에 연락해서 최 씨 집안 대출 채권을 내가 인수하겠다고 전해. 이영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출 채권을 인수하신다고요? 그러면 최 씨 집안은 형님한테 빚을 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 빚쟁이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워서 그 이름으로 인수해. 형님, 이건 정말 큰일인데요. 큰일이지. 내 딸 밥상 엎은 대가니까. 박종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영수 변호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70년 넘게 숨겨온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매법정에서 최 씨 집안 땅 5천 평이 낙찰됐습니다. 낙찰자는 한빛투자개발이라는 이름의 회사. 사실 박종팔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낙찰가 48억 원. 박종팔에게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과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주에 은행으로부터 최 씨 집안의 대출 채권도 인수했습니다. 총 72억 원. 이제 최 씨 집안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박종팔에게 72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나머지 1만 5천 평도 박종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 박종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생선장수답게 물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 순영이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황금자가 직접 순영이를 불러 친척들 앞에서 또 한 번 망신을 줬습니다. 야, 생선장수 딸. 이리 와봐. 순영이가 다가가자 황금자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순영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100만 원이야. 이 돈 받고 이혼해라. 우리 동혁이한테는 더 좋은 집안 여자가 있어. 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큰어머님, 저는 동혁이를 사랑합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생선장수 딸이 사랑 타령이야? 황금자가 비웃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니까 아버지도 시장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거지. 맞아. 사돈 복이 없다니까. 순영이는 봉투를 줍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동혁이 안아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큰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게. 안 돼요. 당신까지 미움받으면 정말 갈 곳이 없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참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평생 참고 사셨잖아. 그날 밤 순영이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창호를 통해 최 씨 집안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이한테 이혼하라고 돈 봉투를 던졌다고? 네, 사장님. 100만 원짜리 봉투를 얼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박종팔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됐다. 이제 끝내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병수 집안은 대출 상환 기한을 넘겼습니다. 은행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출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어디로? 최병수의 아들이 은행에 물었습니다. 한빛투자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빛투자개발? 그게 어디야? 최 씨 집안은 당황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에 빚이 넘어갔습니다. 이영수 변호사가 최 씨 집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출금 72억 원을 30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수는 공문을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대째 지켜온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72억을 어디서 구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나? 아들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지금 우리 형편에 72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다 날아간다는 거냐? 이미 5천 평은 경매로 넘어갔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황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7대째 땅이라고. 누가 감히 우리 땅을 가져가? 큰어머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빚을 못 갚는 겁니다. 닥쳐. 빚은 니들이 갚아야지. 왜 내 땅을 건드려? 황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7대째 토박이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최 씨 집안의 나머지 1만 5천 평에 대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한빛 투자 개발이 전부 낙찰받았습니다. 낙찰가 총 187억 원. 이제 최 씨 집안의 땅은 논 한 평도 남지 않았습니다. 7대째 지켜온 땅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최병수는 충격으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황금자도 맥이 풀려 며칠째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빛 투자 개발이 뭐하는 회사야? 왜 우리 땅을 다 사가는 거야? 아들들이 수소문했지만 한빛 투자 개발의 실소유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동혁이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회사도 위험해. 땅이 다 넘어가면서 담보가 없어져서 은행 대출이 회수될 판이야. 그러면 당신 직장도. 응, 나도 모르겠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 순영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직장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영수 변호사가 최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한빛 투자개발 법률 대리인 이영수입니다. 황금자가 이영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땅 빼앗아간 사람이야? 저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의뢰인? 그게 누구야? 당장 나오라고 해. 의뢰인께서 직접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주소로 와주십시오. 이영수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동 박종팔이 소유한 빌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최병수, 황금자 그리고 아들 셋이 서초동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맞이했습니다. 한빛 투자개발 대표님께서 12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상석에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박종팔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풍긴다고 놀리던 그 영감. 시장바닥 생선장수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 칠순잔치에서 맨 끝자리에 앉혀놓고 밥상을 엎으며 딸을 모욕하던 상대의 아버지. 그 사람이 지금 서초동 빌딩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사돈. 박종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황금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병수도 말을 잃었습니다. 앉으시오. 박종팔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최 씨 집안 사람들이 허둥지둥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까지 분노에 차 있던 얼굴이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빛 투자개발이 당신 회사였어? 황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소. 그러면 우리 땅을 다 가져간 게 내가 샀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이런 짓이라. 박종팔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종팔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딸이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잔치 음식을 만들었소.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았소. 황금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한 발짝.
그런 내 딸 앞에서 밥상을 엎었소. 한복 치마에 국물이 튀어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소. 최병수의 아들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또 한 발짝 깨진 그릇을 손으로 주워 담다가 피가 났소. 그래도 아무도 밴드 하나 붙여주지 않았소. 내 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당신들은 웃고 있었소. 황금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봉투를 얼굴에 던지며 이혼하라고 했다지. 그건 시장바닥 생선장수 딸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했지. 박종팔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요. 생선장수 딸이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딸이라서 자랑스러운 거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복수할 수도 있소. 당신 집안 땅을 전부 가지고 회사까지 문 닫게 할 수 있소. 최 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동혁이 다니던 회사도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종팔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소. 의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당신 집안 땅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요.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조건이요? 내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오. 형식적인 사과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출신을 갖고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오. 황금자가 와락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먼 거였어요. 돈 있고 땅 있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자가 누군지 오늘 알았습니다. 최병수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하오. 집안 어른으로서 며느리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괴롭혔소. 부끄럽소. 박종팔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됐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땅은 돌려드리겠소. 다만 한빛 투자개발 명의로 공동개발 사업을 하겠소. 내년에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익금 절반은 당신 집안 몫이요. 네. 최 씨 집안 사람들이 멍하니 박종팔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이 일을 벌인 게 아니오. 내 딸이 사람 대접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세상.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요. 박종팔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평생 생선을 팔았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소. 그래서 부끄럽지 않소. 일해서 번 돈이니까. 한 박자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7대째 물려받은 땅으로 사람을 깔봤소. 그게 부끄러운 거요. 황금자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황금자가 직접 순영이를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순영아, 큰어머님, 내가 할 말이 있어. 황금자가 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밥상을 엎은 것도 생선장수 딸이라고 무시한 것도 이혼하라고 돈을 던진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큰어머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어.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딸 하나 지키려고 그 큰 힘을 쓰신 분이야. 그런 아버지를 둔 내가 부럽다. 순영이가 황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어머님, 저도 원망만 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팔은
딸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앞 작은 횟집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대단한 거 없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근데 왜 계속 생선을 파셨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박종팔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생선 파는 게 좋으니까. 새벽에 경매장 가면 싱싱한 생선들이 펄떡거려. 그걸 보면 기분이 좋아. 단골들이 아저씨 오늘 광어 좋다 하면 그게 행복이야. 아버지. 그리고 내 엄마가 생선 가게 앞에서 나를 처음 만났잖아. 비 오는 날에 우산도 없이 서 있던 내 엄마한테 고등어 한 마리를 건넸거든. 그게 인연이 됐지. 순영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장 떠나면 내 엄마 추억도 떠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떠났어. 박종팔이 순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넌 생선장수 딸이 아니라 박종팔의 딸이야. 그리고 박종팔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박종팔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네. 광어 한 접시 더 시킬까? 아버지, 벌써 3접시째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사는데 뭐 어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밤은 그렇게 따뜻하게 깊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경기도 광주개발구역 지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 씨 집안의 땅을 포함한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종팔은 약속대로 수익의 절반을 최 씨 집안에 돌려줬습니다. 최 씨 집안은 빚을 모두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황금자는 그 뒤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순영이를 친딸처럼 챙겼고 명절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찾아와 생선을 샀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광어 좋아요? 아이고 사돈댁. 오늘 도미가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요. 박종팔이 웃으며 생선을 골라줬습니다. 장화를 신고 고무 앞치마를 두른 채로 그는 여전히 노량진 수산시장의 생선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선 장수 영감이 딸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면 7대째 내려온 땅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종팔은 그것을 70년 인생으로 보여줬고 딸 순영이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